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다시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최근 나타나는 이 답보 상태 지지율의 의미는 뭔지, 그걸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민심을 회복할 방안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등 오늘 국민의힘의 초선이자 소장파 김재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오늘 사실 이야기 나눌 주제는 좀 무거운데 네. 무거운 주제 앞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축하 인사 하나 전하고 가도 돼요? 그럼요. 어젯밤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예, 어제 밤늦게 둘째가 나와가지고 와. 아침에 그래도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딸이에요, 맞습니다. 아들이에요? 둘 다 딸입니다. 저는. 네. 공주님 태어났구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뭐좀 태명은 뭐예요? 아직 안. 태명은 네. 첫째 이름이 세주여서 네. 편하게 세주 동생을 줄여서 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환한 얼굴로 스튜디오에 예.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당 이야기 또 12.3 계엄 1년을 일주일 앞두고 상황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는 작년 12월 3일을 생각하면 분초 단위로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저도 놀라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1년 맞는 심경이 어떠세요? 진짜 악몽 같은 일이었죠. 저한테도. 트라우마 같이 이게 막 생각하면 올라오고 그래요. 가끔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당시 국회에서 있었던 현장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 알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고 심지어 이제 뭐 둘째 딸 얘기를 했지만 당시 첫째 딸이 한 200일 정도 된 이제 갓난 애기였는데 그 아기를 재우고 나서 저희 아내랑 아기를 집에 내두고 저는 이제 현장범이 될 테니까 저는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국회로 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계엄령을 위반한 포고령을 위반한 현장범이 될 텐데 감옥 간다는 생각으로 국회 그 아기를 냅두고 가는 그 마음이 여전히 생각하면 끔찍하죠. 200일 아이를 남겨두고 나는 지금 국회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장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가는 그 심경.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그 지난해 계엄이 있기 전까지 모든 계엄에서 모든 계엄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어떤 계엄에서든. 맞아요. 그러면 의뢰 이번 계엄에서도 누군가 죽거나 다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가는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이제 첫 번째 타겟이 될 테니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가족들이 눈에 밟혀서 그때 생각을 하면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저도 그날 이제 방송국으로 밤에 짐을 싸서 오면서 방송국 폐쇄 명령이나 혹은 내일 아침에 여기 군인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데 아침에 내가 도착하면 방송국을 못 들어올 수 있으니 밤에 가서 여길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 모였거든요, 팀이. 그때 국회로 향하셨던 모든 의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야 모두. 정말 힘든 그날이었고 지금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오늘 뭐 당 이야기를 하러 나오신 거니까 국민의힘을 돌아보면 지난 1년 국민의힘이 보낸 1년의 시간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심연이었던 것 같아요. 심연? 아주 깊은 연못 안에 빠져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앞도 캄캄하고 얼마나 더 허우적거려야 이 심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통이 아마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의원들이 아마 비슷한 감정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1년 동안 내 장면들을 돌이켜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팠던 순간, 뼈아팠던 장면, 이건 이러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싶은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1차 표결에 불참했고 2차 표결에서는 참여를 해서 결국 그때 탄핵안이 가결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1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2차 표결에 가서 탄핵 찬성을 했는데 저는 1차 표결만큼은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야 될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 그 여당 입장에서 당시 여당 입장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보다는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정치적인 분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주는 버텨야 된다. 내지는 이 2주 정도는 버텨서 대통령이 하야할 시간 줘야 된다 해서 그 많은 욕을 먹고 저희가 1차 표결 안 들어가는 거는 전 다시 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차 표결을 할 때는 그때도 여전히 반대 당론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반대 당론이기보다는 찬성 내지는 자유투표로 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이 1차 표결과 2차 표결 사이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1차 표결 이후에 대통령이 하야 약속을 지키지 않았,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말 바꿨죠. 말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도 속고 그 국민의 힘도 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국민의힘 역시도 여기에 책임을 지고 탄핵에 찬성을 하는 것을 당론을 했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회복이 좀 빠르지 않았을까. 시면에서 나오는데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두 번째 이제 탄핵 이후 파면 이후에 우리가 부정선거라든지 뭐 계몽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손절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또 다른 뼈아픈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김재섭 의원이니까 지난 21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상당히 답답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조사였냐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명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지율 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지율은 탄핵 직후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중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에서는 민주 44, 국민의힘 16.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하냐 야당이 당선돼야 하냐 물었더니 여당 42, 야당 35. 이게 왜 이 김재섭 의원이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으냐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으냐 제가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예. 그 여론조사 보면 그거 항소 포기한 거 말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았거든요. 예. 근데도 당 지지율은 이래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이재명 임기 초기라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국민들이 힘을 좀 실어주자,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그 뭐 말 허리에 건초더미라고 하나요? 건초더미 막 싸다가 어느 순간 딱 올리는 순간 허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도 계속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딱 터지게 되면 이재명 정부도 지지율이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들어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2017년에 대선, 2018년에 지선, 2020년 총선을 내리 엄청나게 졌습니다. 예. 엄청나게 졌습니다. 폭망. 진짜 말 그대로 참패를 했는데 겨우 2021년에 재보궐선거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면 재보궐선거에서 이기면서 2020년, 22년 대선에도 이긴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과와 반성과 성찰이 있었고요. 질이 멸렬할 정도로 당의 분열과 뭐 그 갈등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아주 지난하게 겪어왔습니다. 겨우겨우 탄핵에 간 건넌 거죠 그때. 그렇죠.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이준석 당대표가 대구 한복판에 가서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겨우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이 굉장히 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2022년 대선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안 됐고 탄핵이 있는지는 더더욱 짧은 시간인데 그 가운데 국민의힘한테 국민들께서 쉽게 이 사람들 잘할 수 있을까라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저는 그만한 반성과 쇄신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3년이라 그러셨네요. 계속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죄합니다. 잘하겠습니다를 3년 반복하니까 탄핵의 강이 비로소 건너지더라. 근데 말입니다. 최근에 당 주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는 할 만큼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했는데
1년 됐다고 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당 지지층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 문제도 예. 저도 비대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또 하냐?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엄청 그랬습니다. 근데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사과를 또다시 새삼한 건데 예. 2007년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2012년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를 예. 2020년에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국민들께서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실제로. 여론조사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게다가 제가 비대위원일 때 무려 40년이 전이 일이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예. 가서 우리가 광주 묘에 가서 당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도 꿇고 사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호남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눈을 좀 돌리게 됐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데도 당연히 이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사과를 했고요. 뭐 5년 전, 10년 전 일도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거 저는 국민들이 다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계엄 탄핵 1년도 안 됐는데 사과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건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사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도 확장에 대한 인식도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사과, 반성 이것은 이제 강성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는 호소인데 중도층은 어차피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인데 우리 내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손실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 또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셔서 중도층에 대한 시각은 김재섭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기도 하고 그 말 자체도 제가 저 동의가 어려운 것이 예.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 뭐 당원들 대상 이렇게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도부도 그렇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우리가 결속해야 된다. 음. 적극 지지층에 호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단적인 예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보수 정당만 찍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뭐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일단 그 저희 부모님만 강북에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어르신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 싫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냉혹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럼 이분들은 적극 지지층 아닌가요? 매번 선거에 나가서 늘 보수 정당을 찍고 늘 전당대회에 참여하시는 저희 부모님 역시도 윤석열 안 돼. 그리고 영남에 계신 많은 정말 이른바 골수당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적극 지지층 아닌가요? 도대체 저는 그 지도부가 향하고 있는 적극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도부는 왜 계속 그쪽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세요? 왜? 그러니까 저는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중도 확장이라든지 선거에 도움되는 캠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 뭐 무슨 코스피다 뭐다 해가면서 예. 지금 환율 문제도 이렇게 있고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무슨 우리가 1,400만 주식 투자자 시대라고 하지만 1,400만을 제외한 나머지 한 3천만 정도는 주식 투자를 못 하거나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소외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어떤 강한 목소리를 내셨던 이른바 이제 짠물이라고 불렸던 분들한테만 자꾸 소구를 하면 오히려 중원에 계신 분들이 이거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공개 사과에 난색을 표하자 지도부가 안 하면 나라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과에 나설 의원 명단 취합에 나선 걸로 알려졌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3, 4, 5 모여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성명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뜻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1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내용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의원들께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요. 꽤 실제로. 많은 의원이면은 10여 명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넘어갈 수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저도 당연히 12월 3일에 맞춰서 우리가 뭐 사과 내지는 쇄신, 뭐 예. 성찰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예.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몰이를 막아야 되는 것 하나,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안에서 성찰과 쇄신을 해야 되는 것 하나. 사실 이게 굉장히 같이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예.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지도부에서도 이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일단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사과 반성 부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도부 성명으로는. 그렇다면 의원들이 나서서 뭐 뜻이 맞는 의원들 모여서라도 성명을 내야 한다. 사과 반성의 의미가 들어간 성명을 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김재섭 의원 당연히 하실 거고요. 저는 뭐 당연히. 또 네. 어떤 분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뭐 이제 3, 4, 5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왜냐면 어차피 다 이 공개가 될 테니까. 근데 뭐 저는 김용태 의원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도 당연히 할 거라고 정성국 생각합니다. 의원 이런 분들 다 하실 거라고 보세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세요. 뭐 제가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본 건 예. 아닙니다. 예.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뜻을 모아본다면 적극적으로 모아본다면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107명 중에? 최대? 그래도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한 20명 20명?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뭐 이게 제 바람이긴 합니다. 20명 정도는 실명 걸고 네. 얼굴 내고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1년 그날 낼 수 있다.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몇 명이 의사표시를 하실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올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 사이에서 사과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올린다는 것까지는 지도부 고민 부분처럼 그렇죠.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죠. 분열이라고 또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라는 현실적인 고민은 있어서 이름은 못 올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뭐 몇 %나 있다고? 저는 꽤 많이 제가 꽤 말씀 많이가 나눈 어느 분들은 거의 다 제 생각에는 과반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넘어요. 예,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거 우리가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소장파들이 메시지 낸다고 하면 사과 반성 넘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손절까지 갑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2분 남았는데요. 이른바 나경원 룰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당심 7, 민심 3 지방선거 룰을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적극 추진 중인 것 같고요. 이분은 단장이십니다. 기획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이제 당심을 강화하는 것이 뿌리를 깊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그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했을 때에 박근혜 후보가 사실 당심에서도 유리했거든요. 근데 민심 50%를 받습니다. 그것이 선거에 이기는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인데 역사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였을 때 늘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당심 반영 비율을 높였을 때 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로 봐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쭉 이 흐름들을 보아도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공직선거를 염두에 둔 경선 같은 경우에는 민심 반영 비율을 김용태 의원처럼 100% 전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100% 완전 국민 경선 김재섭 의원 찬성? 저는 당연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눠보죠. 김재섭 의원님 둘째 등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또 훈훈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